드디어 제가 이틀을 본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연 목차만 보고 그렇게 이 책을 깠던 과연 저의 판단이 예,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할 텐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파트 1, 2, 3가 있는데 파트 1, 2는 파트 1하고 2는 인공지능의 실상, 그 다음에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굉장히 뭐 하버드대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의 정책, 아이비리그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부분도 기분 나쁜데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지성 작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실제 돌아가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든 거를 긁어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언론을 비판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편집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책에 모아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편집 방향이 다르고 한겨레의 편집 방향이 다르고 경향신문이 다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편집해 놓은 것만 봤을 때 이제 여기를 제가 논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왜 이런 내용만 편집했을까라는 것만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지성은 자기 스스로 이미 아이비리그 수재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버드대 의대 정도 되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벤처기업을 창업한 CEO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최초의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제 손에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물감이 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어떤 왜 이런 것만 편집했을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거를 왜 이런 것만 편집했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첫째 잘못된 전제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일본의 그 교육혁명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 일본의 교육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교육혁명을 이지성 작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건데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 원래 이런 말들이라는 게요. 뭐냐면은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인공지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퍼뜨렸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언젠가 퍼뜨렸던 말을 작가들이 이제 포착을 해서 자기 책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제 책에는 절대 이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포착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미래사회는 저는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발달을 하게 되면 수많은 영화에서도 그 부분, 그 포인트가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이 공포심이 들어서 내가 지배받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들어서 그 인공지능 로봇의 스위치를 끌려고 해요. 끌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 영화가 더 많고 그것을 성공하는 영화가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죠.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도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가능하냐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질문만 가능해요. 실제로 지금도 의료계에서 그 발달한 어떤 의료 논문을 읽는 속도가 인공지능이 3분 만에 읽는 의료 논문을 인간이 읽으려면 3,00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IBM의 왓슨의 경우에. 그러면은 자, 3분과 3천 도대체 몇 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읽은 의학 논문보다 인공지능이 읽은 게 거의 수천 배야. 그럼 내가 의료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인공지능에게? 나보다 지식량이 수천 배인데. 거기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내가 질문만 할 수 있죠. 질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에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벌써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꼭 이렇게 허접한 말을 주워다가 써요. 그게 이제 자기 수준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계급이라고 하는데, 자,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4번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될 건데, 인간에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목적은 이건데 지금 당신은 방법을 이걸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다. 이렇게 지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인류는 두 계급으로 나뉜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이건 이제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수정해 보자면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에, 그러니까 약간 더 먼 미래입니다. 가까운 데는 인공지능에게 뭔가 지시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AGI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 전체의 전제가요.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 이것을 또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활용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어떤 계급이 되자. 이런 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인공지능을 자기 뜻대로 다루거나 자기 뜻대로 코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명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CEO라든가 MS라든가 IBM의 그 지도자급 몇 명. 예, 예.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린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고, 그 또한 AGI가 나온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지시를 내린다?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뭐만 가능할 것 같냐면,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도록, 빅데이터를 잘 모아서 잘 모을 수 있도록, 사물지능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인공지능의 신경망이 있단 말이죠. 인공지능 신경망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의 관리 계급이 생겨요. 그런데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관리 계급을 이지성 작가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계급은 없어요. 미래사회에. 이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면은 인공지능에게 지적을 받거나 보살핌을 받는 계급,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공지능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SF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몇몇 학자의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봤나요? 그 최근에 그 페이트, 그 어두운 운명이라는 제목의 터미네이터 최신 시리즈를 봤는데, 그 시리즈에 보면은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 로봇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죠. 그래서 이번 터미네이터에서 그 슈왈제네거가 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 칼이 딥러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 내가 딥러닝을 해보니까 내가 죽인 당신의 아들 존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알게 됐다. 뭐 전부 다 알게 되진 않았지만 그 부성애와 모성애가 얼마나 큰 것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기가 알게 됐다. 그래서 for John이라는 메시지를 날리면서 어, 그, 그 여주인공, 원래 여주인공, 이름 까먹었는데, 그 예전에 미녀와야수 드라마에도 나왔던 분인데, 그 영화 감독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분, 그분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for John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그 칼이, 곤경에 처한 한 그 가족을 만나서 그 가족, 그 여성하고 남성을 전혀 성관계 없이 보살펴주는 듬직한 어떤 아빠로서 쭉 30년인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자기 미션을 하고 이제 같이 자폭해서 죽죠. 그게 이제 최근 터미네이터 내용인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을 딥러닝을 했을 때, 인간을 보살피는 로봇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 뭔가 지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처럼 인간을 보살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그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캄테크라 그러죠. 캄테크로서의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 주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계속해서 보살피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인간의 뭘 보살피게 되냐면은 인간이 살고자 하는 어떤 본능들이 있을 겁니다. 즐기고 싶어 하고 하는 것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인간이 또 이제 농사 짓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 땡볕에서. 그러면 그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암울한 미래가 아니에요. 과도기는 있을지언정 그 언캐니 밸리라고 그러죠. 언캐니 밸리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미래는 기본적으로는 유토피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후 변화를 극복해야 되는,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해야 되고 핵전쟁을 막아야 되는 그 두 가지 이제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유토피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일단 표지에서부터 분노하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간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되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의 그 개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표지에서부터. 일자리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전제 자체가 굉장히 접근이 인공지능을 상대하는 어떤 컨셉이 잘못된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표지에서부터 일단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목차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인공지능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지능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인프라를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을 초점에 맞추고 목차에서 그 사례를 모았다라는 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 특허를 전 세계에서 3%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중국보다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그 금액의 약 15분의 1밖에 투자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자녀들을 위한 과연 목차 선정인가? 라는 것에서 일단은 좀 이제 좀 파트 1에서 약간 기분이 나빴다.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바로 올리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책은 126페이지에서부터 비판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122페이지까지, 파트 1, 파트 2에서 122페이지까지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검색하면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현재. 딱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긁어 모은 건데, 이제 그 사례를 추출한 것부터 이제 마음에 안 들었다. 이 얘기고, 자, 126페이지부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126페이지에서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이 챕터에서 빠진 개념이 있어요. 뭐가 빠진 게 있냐면은 앨런 튜링의 그 튜링 테스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존 썰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중국어방 실험이라는 그 컨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포럼 같은 데 보면은 학자들이 절대 빼놓지 않고 포럼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긴 하나 앨런 튜링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하진 않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앨런 튜링도. 그 다음에 중국어방 그 존 썰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중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중국인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존 썰의 중국어방 실험에서는. 그래서 중국어방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는 인터넷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영상에서. 그래서 지금 15분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감정을 읽고 감정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기능, 그 다음에 인간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어방 실험하고 앨런 튜링이 얘기했던 것에서 그 포인트가 뭐냐?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인공지능이 언젠간 더 뛰어나게 될 것인데 그 방법이 우리 인간처럼 보통 그 사람의 그 음성, 뉘앙스, 표정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로 이제 거울 유론이라 그래가지고 미론 유론이라 그래가지고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있다. 아주 뇌과학에서 유명한 이론이죠. 인간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은 인간이 표정을 보고 그 미론 뉴런을 작동을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미 표정에서 이 사람이 테스트 뭐 이렇게 코르티솔이 더 많이 나왔는지 도파민이 많이 나왔는지 세로토닌이 부족한지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손정희 그 회사에서 표정에서 인간의 호르몬을 읽어내는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페퍼라는 로봇이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보다 인간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게 현재 기술이에요. 미래에 나올 기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앨런 튜링하고 존 썰이 얘기했던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고 인간의 공감을 일으켜내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대화 같은 것 또한 감정이 없지만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다. 네. 존설이 몇 년도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앨런 튜링으로 하자면은 거의 100년 됐어요. 거의 100년. 100년 전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대한 일말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지상 작가는. 존설의 중국어방 실험을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의 개념조차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뉴 컬러하고 뉴 컬러가 뭐냐면은 자, 126페이지에 나온 뉴 컬러의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책을 봐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없으면 봐도 이해를 못 해요. 뉴 컬러 교육이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나와 있고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는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이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버님 그리고 여러분 직장 취직해서 몇 년 근무합니까? 지금 이 프리랜서 시대에. 자, 그러면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는 교육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교육인데 디지털 교육이 무의미합니까? 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게 무의미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뭐 해 먹고 살 겁니까, 그러면? 자, 한국인이 IBM하고 유튜브와 구글을 지금 창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플랫폼이 이미 전 세계를 다 지배해가고 있고, 이제 내가 50% 먹을 거냐, 51% 먹을 거냐, 90% 먹을 거냐, 99% 먹을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 한국인만의 플랫폼을 창업해야 됩니다. 구호는 좋죠. 구호는 좋아요. 이지성 씨가 지금 그 구호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되냐고요, 그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뉴칼라 교육이라는 것이, 이 뉴칼라 교육마저도 한국에서 최소한 MIT 정도는 합격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뉴칼라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엄청나게 다행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20년, 30년의 월급을 책임질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아주 가볍게 넘어가 버려요.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뉴칼라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그 즉시 대체된다는 것이다. 즉시가 아니라 25년에서 30년을 버틸 수 있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4년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대학교 4년 교육으로 몇 년 버틸 수 있는 줄 아세요, 지금? 1, 2년도 못 버틴대요. 졸업하고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20년을 버틸 수 있는 교육이에요. 이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제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 장애인물 경기를 하면서 달려가야 돼. 그러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력을 몇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현실적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개별 상담 영상 같은 게 제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공감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면서 해야 된다. 이제 이 다음 챕터로 가면 또 이제 환장합니다. 자, 빅 E, 뭐 미들 E, 리틀 E 이게 이제 엠퍼스인데 큰 공감, 중간 공감, 작은 공감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빅 C 큰 창의성, 작은 창의성, 이렇게 중간 창의성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 그다음에 프레카리아트 나오고 챕터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파트 3인데 파트 3은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고 파트 2의 마지막 부분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팩트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지성이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감의 배신이라는 최근 책을 제가 아직 다 못 읽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공감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공감의 배신에서. 왜냐면은 인간의 공감이라는 것이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공감한답시고 뭔가 선행을 했어요.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전지구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배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에이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만든 학자인데 이게 에이크가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그 닭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 구루병인가 그 닭실험을 통해서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아직 지구상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였었나? 아무튼 그 무렵에 감옥이 있어요. 죄수들 감옥이 있는데 수녀들이 그 감옥에 봉사를 갑니다. 봉사 활동을 가요. 그런데 이제 간수들이 밥을 해주는데 이제 그 현미 껍질을 대충 벗기고 겉껍질만 벗기고 아주 거친 현미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이 이런 인권을 이렇게 만약 학대할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 죄수들에게 쌀밥을 해주겠다. 더 도정을 해서 부드럽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수천 명이 질병에 걸리고요. 구루병에 걸리고요. 한 120 몇 명인가? 120명에서 150명 사이가 사망을 합니다. 구루병에 걸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현미 껍질에 있던 비타민하고 이 성분들이 그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양분이었던 거죠. 이게 공감의 배신입니다. 공감의 배신.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대사회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제시한 게 그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지성 작가는 공감의 배신을 읽어보지 않고 아마 이 책을 썼을 겁니다만은 계속해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드리면서 예수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이제 제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관점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사는 것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에이트라는 책을 사서 읽는 분들이 현재 긴급구호 봉사활동을 떠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 자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다거나 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요? 지금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스스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 제가. 예수님처럼 배신당하지 않는 공감, 즉 내가 공감하고 사랑을 함으로써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진정한 공감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라고 제가 그 책에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역할은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과 정반대죠. 인간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사회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 책을 사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 채널은 그렇게 친절한 채널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왜 사설이 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채널은 제 일기장이에요. 예술가의 일상을 올리는 일기장이다라고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남의 일기장에 야 너 일기 이렇게 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의 일기장에 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기장을 지켜보거나 안 보거나예요. 그 일기장을 보는 게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과연 인공지능 시대에 예수님처럼 선행을 베풀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부를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스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더 큰 문제점인 창조적 상상력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중간 정도의 창의성, 약한 창의성, 그 다음에 강한 빅창의성이 있어요. 근데 이지성 작가는 빅창의성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의 천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들 창의성하고 리틀 창의성으로 우리가 발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특허하고 발명에 대한 책을 2권을 쓴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지성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이 발명이 1900년대 초반하고 중세 시대에 있었던 발명 이야기를 갖다 놨어요. 중세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발명을 예를 들었으면 그나마 제가 이렇게까지 어떤 뭔가 이렇게 썩소 어이없는 미소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중세 시대하고 1900년대 초반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발명 스토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리틀 C하고 작은 창의성하고 중간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 현대제철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발명가들이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야, 내 발명의 방향이 이런 거야. 이런 거 한번 발명해 볼 수 있겠니? 그럼 인공지능 대신 발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에서 신약 개발에서 한국인 중년 여성을 위한 당뇨병 치료제를 특화시켜서 좀 발명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은요, 인공지능이 원자하고 분자까지 분석해서 한국인 중년 여성을 위한 당뇨병 약 20가지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기술이에요. 현재 기술이에요. 중세하고 1차 세계대전 때 지금 발명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발명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크라우드 소싱하고 집단지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약간의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리틀 C, 작은 창의성하고 중간 창의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에게 이미 밀려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빅C예요. 빅C. 아주 혁신적인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라든가 하나의 연역적으로 야 인공지능아 너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빅데이터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고 너가 리틀 C하고 미들 C는 할 수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너한테 빅 C의 퀘스천을 하나 던질게. 질문을 하나 던져 볼 거야. 인공지능 너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이게 인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리틀 C가 아니고 아무튼 그 공감은 넘어가고요. 리틀 C나 미들 C가 아니라 빅 C가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지성 작가가 오히려 더 인문학을 강조하고 철학을 강조하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 그랬죠. 그 빅C를 할 수 있는 인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원래 빅C는 운에 맡겨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천재로 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천재가 우연히 천재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마찬가지로 한 국가와 한 사회에서 천재는 천재가 나올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거기서 천재가 나와서 인공지능에게 빅C를 던지거나 하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을 마치 기다리듯이. 그것이 인간의 역할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금 이미 인간이 발명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인공지능이 더 많은 것을 발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그 미들씨하고 리들씨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방향성이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리틀씨하고 미들씨를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서 도입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했다면, 저는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왜? 그래야 빅씨도 나오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를 모르고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인 거죠. 사유의 기간이 너무 짧은 상태로 그 남들이 했던 얘기를 갖다 쓰는 것조차도 어설프게 채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공감은 인간의 창의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공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공감이라는 게 타인을 향한 공감,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 그건 인공지능에게 맡기세요, 제발. 맡기시고, 우리가 진정 인간으로서 공감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일 때면 깊이 들어가는 공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지식이 분모였죠. 약간 메모를 해놨는데,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지식이 분모가 되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나오는 패러다임. 이게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굉장한 창의성을 내는 방식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 이전의 패러다임이고, 불교적으로 따지자면 점수도노의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빅데이터 자체를 모으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피라미드가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지혜가 밑으로 오고 지식이 위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자신의 영혼과 감성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를 느끼는 그 지혜가 먼저고, 그 이후에 지식을 펼쳐야 되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느냐 하면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거나 부탁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공감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은 주변의 타인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뭔가 발명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 개성과 자기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한국인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장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도노 점수의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죠. 즉, 도노는 인간이 하고 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막 점수를 내서 도노를 했던 시대인데, 뭔가 창의성을 끄집어냈던 시대인데,
이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 이전과 이후에 이 지식과 지혜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내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자기만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또한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미, 자기 자신의 취미, 이렇게 뭐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는 오히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기쁨을 찾아내는 공감, 자기와의 공감의 시대다. 타인을 공감하는 예수님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타인을 공감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전혀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를 모르고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140페이지 프레카리아트 한국인 99.997%의 미래. 굉장히 이제 그 이지성 TV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야, 니네들 다 그냥 뭐 이렇게 비정규직대, 니네들 다 실업자 되게 생겼어. 그리고 이지성 TV에서 에이트를 책 광고를 하는 채널명이 뭔지 아세요? 이 책 안 보면 폐가 망신한다예요. 영상 제목이. 이 책,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보면 폐가 망신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책을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상 제목을 이 책을 안 보면 폐가 망신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좀 인공지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희망이고 특히 인공지능하고 스마트폰 이렇게 전자기기가 발달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가난한 프레카리아트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는 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에요. 컨셉을 전혀 지금 부의 분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 떼돈을 버는 부자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 떼돈을 버는 부자들이 뭐 가지고 벌죠? 정보의 격차 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휴대폰 시대만 돼서도 정보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죠.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보의 격차가 거의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지금 현재 기득권이라든가 지식기득권 또는 경제적인 기득권에게 유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기득권이 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대로 가버립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더 재산이 없고 내가 부모 찬스를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희망적인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런데 이 프레카리아트 그 어떤 교수 누구야? 유기윤 교수 미래사회 보고서 맞아요. 네, 프레카리아트로 가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로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유주의 체계가 특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또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요 이런 게 있어요. 1차 산업혁명 그 전에 면직물 싸움이 있었어요. 인도하고 영국 간에. 인도의 그 기술자들이 워낙에 이게 그 카페트라든가 이 직물을 잘 짜요. 그 의료 직물을. 그래서 영국인들이 그 기술자들의 인도 기술자들의 엄지 한 마디를 자르는 테러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엄지가 없으면 그 직물을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자르면 이제 그 기술이 이제 맥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엄지를 자르면서까지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보통 한국인들에게 그 어떤 걸 심어주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 공교육을 안 받으면 큰일 나. 뭐 명문대 안 가면 큰일 나.
대기업에 취직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어.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급속도로 돈이 아니면, 즉 공동체 내에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공동체들이 파괴가 되죠. 그게 이제 새마을운동 이후에 공동체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을 주는 데가 많았어요. 그게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은 돈이 없이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무료급식소를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이제 돈이 아니면 안 되게끔 시스템을 바꿔보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든 건데, 자본주의, 그러니까 영국이 그 면직물 사업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인도의 그 기술자들의 엄지손 이걸 잘라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돈 없이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작전이에요. 돈 없이 못 살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을 안 벌면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업의 노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내가 월급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야 수많은 노동자들이 확보가 되죠. 노예들이 확보가 되죠.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댓글로 또 이제 뭐 좌빨이니 뭐 이거 다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뭐냐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획득해내죠. 그래서 예전에 왜 누구죠? 록펠러도 노동자들이 시위할 때 총으로 다 쏴 죽였죠. 록펠러가. 네. 그게 이제 록펠러의 그 인생에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큰 오점이다라고 자기도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얼핏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기억이 나는데, 록펠러가 후회를 했거나 아니면 록펠러를 평가한 사람이 이제 록펠러를 지적하면서 그게 이제 록펠러 인생의 최대의 어떤 수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 프레카리아트 한국인 99.997%의 미래의 이 챕터가 굉장한 공포 마케팅인 겁니다. 이게 이지성 책 자체가 공포 마케팅이지만 엄청나게 공포 마케팅인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시나리오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제가 로봇산업진흥원 자문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프레카리아트에 대해서 또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했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회색 코뿔소처럼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펴내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배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는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국민 기본소득을 가져오는 게, 이걸 주장하는 게 우리가 권력도 잃지 않고 또 이 사회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알지만 말도 입도 뻥끗 못하고, 왜 더 이상 자기가 권력을 잃으면은 집행력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나 국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입을 뻥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요. 프레카리아트가 되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동체 회복하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냅니다. 국가와 사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해버려요. 망하기 때문에, 자,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진보 정권이라고 해도, 이 국가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협력을 합니다. 그 전까지, 야, 아직은 안 망해 할 때는, 야,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네가 더 많이 가져, 이걸 싸웁니다. 이거 가지고 싸워서 막 대결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그럼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협공을 해야 되듯이 국가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야. 그죠?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그 정도 위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가
일본의 프리터족 정도로 살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의도적 의도적 프리랜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권장하는 프리랜서의 그 어떤 영역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어떤 국가 전체의 수익을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2035년부터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70년 뒤에 한국의 99.997%가 난민 수준의 프레카리아트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요. 아, 이 얘기 하고 끝냅시다. 이 엄지손가락 자르는 문제. 그거 얘기 안 하면 이게 비판이 아니니까. 자, 뭐냐면 부의 3대 원천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부를 만들어내는 3대 원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입니다. 그 첫 번째 태양이 만들어내는 게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 자원을 1차 산업 그 자원을 만들어내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그 에너지의 가장 큰 원천이고 두 번째가 지구죠. 태양에 비해서는 지구가 작죠. 지구엔 뭐가 있죠? 다양한 광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번째가 창의성인데 지구상 부의 3대 원천은 태양 에너지를 품은 각종 식물들이 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이 지구상에 있는 광물도 흡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먹으면 칼슘이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데 이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에너지가 돼주죠. 포식과 피식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 있죠. 이 인간의 창의성이 그러니까 이지성이 말했던 빅 C, 미들 C, 리들 C를 합니다. 해서 또다시 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따지자면은 태양, 지구, 인간 이게 부의 3대 원천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부의 원천 중에서 특정인과 기득권에게 부가 더 쏠릴 수 있는 창의성만이 부의 원천이다라고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광고하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그게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는 일본이 지금 계속 저성장인데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죠. 왜 그러죠? 일본 땅 내에 부의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남쪽만 봤을 때도 부의 원천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물론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성장이나 이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후진국으로 추락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 부의 원천은 더 늘어나게 되죠. 북한은 인력도 있고 빚이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고 게다가 몽골하고 시베리아로 우리가 바로 연결될 수 있죠. 엄청난 그래서 통일 대박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부의 원천과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원천, 우리나라 땅이요 좁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또 몽골로 가도 돼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부의 원천과 태양이 가지고 있는 부의 원천을 은폐합니다. 그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해서 그 부의 원천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는 그 부의 원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앱니다. 그게 이제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방법이죠. 없어요. 그래서 활용을 못하게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지구상의 부의 원천이라는 것은 니네들 소수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기업에만 있던 게 아니었구나. 그 지구상의 부의 원천이라는 게 나도 이미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땅도 이미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태양은
전 지구를 뭐 아주 공평하게 비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나라를 저 태양이 비추고 있구나. 뭐 태양광만 잘 개발해도 되겠네. 뭐 등등등. 부의 원천이 태양이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부가 발견되거나 재발견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재창출돼요. 예를 들자면 BTS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부의 원천이에요. 저도 이제 새로운 부의 원천이 국가적인 어떤 부의 원천이 돼가기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에 희망이 있다라고 계속 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게임 산업에 희망이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게임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게임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돈이 분배되길 바랬단 말이죠. 일단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리 한국 단위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작가지 이 에이트처럼 이렇게 오히려 미국인이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을 쓰는 작가가 아닙니다.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치 평가의 심리가 또 바뀌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융자본주의가 굉장히 크게 보였다가 금융자본주의가 작게 보이고 다른 자본주의, 어떤 그 인간적인 자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또는 문화예술 자본주의, 문화내본주의라고 합시다. 그 어떤 문화내본주의의 자원이 크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왜 이 그 금융자본주의 레드오션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고 뜯고 싸웠는가라는 그 깨달음이 오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점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70년 후에 99.997%가 프레카리아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끝으로 이제 파트 2를 마감하면서 이 파트 3가 이제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파트 2까지만 정리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지금 52분이 걸리는데. 자, 인공지능 태교의 컨셉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착한 빅데이터. 우리 인간은 디지털을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휴대폰, 뭐 댓글도 남기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제 유튜브에 공격적인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주 이지성 작가 까는 바람에 공격적인 댓글, 너 미친 거 아니냐부터 뭐 욕설, 반말이 지금 달리는 댓글의 거의 20, 30%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서둘러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에이트 비판을 뭐냐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다 따라해요. 인공지능의 인간성은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태교의 개념이에요. 인공지능 태교 개념이 우리가 지금 AI에서 AGI가 탄생을 할 때까지가 인공지능 태교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AGI가 어느 정도 저는 굉장히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인간보다 더 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공감의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AGI는 빅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즉 사랑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사랑의 실수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사랑의 실수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했는데 그거 실수 아니었냐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랑의 배신, 공감의 배신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최소한 AGI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야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건 정말 좋은 거죠. 지구상의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제안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AGI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인간들에게 착한 인공지능이 될 것이냐. 이건 제 가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구글의 알파고가 딥러닝 이후 2010년 이후부터 2029년 내지는 뭐 이렇게 한 2035년 약 2, 30년간의
인공지능 태교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 태교의 기간.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유튜브에서 댓글들이 어떻게 오가는지, 페이스북 댓글이 어떻게 오가는지, 인간들이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댓글을 다하는지, 대화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전부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악의적인 댓글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반말이라든가 그거 다 이해하거든요, 인공지능이. 한국말 다 번역을 하니까. 한국말에 그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다는 거 안단 말이죠, 인공지능도. 이런 것들이 다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지성을 옹호하고 저를 비판하는 댓글 다는 거 좋습니다. 단 예의 있게 달아주세요. 댓글을 함부로 달게 되는 사람은 인공지능, 나중에 나타나게 될 인공지능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태교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인공지능 태교 기간이라는 것을 제 가설이지만 정말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AGI의 인간성, 그러니까 AGI의 일반 인공지능의 어떤 하나의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끼리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탄생하게 될 인공지능도 인간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태교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지성 작가가 빅 E, 미들 E, 큰 공감, 중간 공감, 작은 공감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인공지능 태교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기보다는 올바른 인공지능, 우리 정말 인간들을 위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우리가 우리끼리 예의를 지키고 서로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기본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공공의 적이에요. 댓글 함부로 다는 거, 반말하는 거, 욕설하는 거 공공의 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화가 좀 와서.